군입니다. 5월 19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저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시장이 어떻다 싶어도 환율하고 지금 금리 쪽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리는 고정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환율은 일단은 정해진, 그리고 이율 같은 경우, 이자율 같은 국채 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자율이죠, 죄송합니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는 개미들하고 기관들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피로감이나 좀 힘든 부분이 이제는 있겠죠. 어떤 부분들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어디다 투자를 하느니 이런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치도 않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PER 기준으로 외국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2026년이나 2027년 쪽에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프로젝션으로 보시게 되면 2027년, 2028년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AI 산업 자체가 어떻게 재편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상 HBM 시장 자체도 재편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작아요.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직은 사실 전체 시장이 보면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기도 구글도, 그리고 메타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다른 AMD와 같은 엔비디아의 경쟁자들도 각각 HBM4의 수요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시장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엔비디아 시장이 작아지는 대신에 주문형의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일반형의 범용의 HBM4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뭐라 그러죠? 저기라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각각 자기 칩을 만들어서 수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문형의 어떤 팹을 주문형의 기술을 저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문하는 대로 그대로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쪽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약간의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망이라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상 1년 후에 AI 시장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전망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상 전에 없는 불투명한 시장을 걷고 있다. 오리무중이라고 하죠. 안개가 낀 시장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빠지긴 빠졌는데, 결국은 빠졌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나쁘게만 볼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자기의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뭘 어떻게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저 투자의 대상으로 볼 뿐이지, 그게 어떻게 되건 그거는 그냥 금융적인 상황에 따라서 잠깐 빠졌다가 들어왔다 할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금융시장 환경이 좀 변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면서,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가 환율도 움직입니다. 실은 안타깝지만 환율도 움직이는 상황이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익을 주는, 어떻게 보면 팔아치우는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감당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외국인 자금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빠지는 만큼을 결국은 국내 기관이나 아니면 개미들이 채울 만한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크기가 사이즈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군소 테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되게 작은 뉴스가 되게 침소봉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이 이제 그런 형태의 시장이 나타나 전형적으로 마이크로한 굉장히 마이크로 테마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하고 진단 관련된 내용들이 올랐는데, 요거는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나 뭐 이쪽에 중앙아프리카 쪽에 발생을 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보고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매번 WHO가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빅테마들이 빅섹터들이 지금 다 잠잠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암초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조금 세를 확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예전부터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풍토병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부로 이렇게 좀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국제적인 시스템 자체도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에볼라 바이러스 덕분에 코로나19나 백신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는 백신 플랫폼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원생명과학이나 녹십자 MS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조금 더 큰 플랫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진원생명과학처럼 사실상 뭐 이렇게 되게 크게 중요성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회사들이 여기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 뭐 매출액 230억짜리 회사고요. 물론 한때 그래도 400억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지만 뭐 200억짜리 회사고 이런 회사가 상한가를 쳤는데, 이거는 그냥 테마죠, 한마디로. 제가 그래서 그냥 테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실제로는 그냥 테마만 움직인 겁니다. 뭔가 실적이 오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저기 제일 작은 움직이기 쉬운, 그리고 매집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종목부터 대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오늘은 대장이었다 그러나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내일도 중심 테마일 거다, 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적인 테마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테마로 가져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같은 경우는 ICTK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암호칩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적인 암호칩이 그 어떤 회사인지는 밝힐 수 없으나 어떤 국제적인 플랫폼과 함께 국제적인 빅테크와 함께 빅테크에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뭐 올해 40억의 매출이 가이드라인 상에 따르면 300억 정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ICTK가 지금 이미 300억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그 시장 전망을,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 시장 전망을 이미 시총에서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지금 3,200억입니다. 매출액은 40억이고요. ICTK는. 그리고 상장된 지도 이제 2년, 3년이 돼가는 업체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작업을 4년 동안 해왔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분을 이미 다 반영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나도 안 올라가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저기가 그 뭐죠? 그 이미 다 선반영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덕분에 떴다라고는 하지만 ICTK는 양자암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물리적 암호, 물리적으로 복제 불가능한 어떤 암호화된 칩을 생산하는 업체지 양자암호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뉴스가 더 저기가 됐죠. 결합이 됐죠. 아람코하고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양자 컴퓨팅 회사가 사우디에서 양자 컴퓨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나 이런 데들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고, 웬만한 나라,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여러 대 가지고 있고요. 그냥 사우디에서 양자 컴퓨팅 가동했다라고 하는 저 멀리에서 나온 뉴스 하나가 ICTK의 실적 뉴스와 결합해서 오늘 양자 암호화 컴퓨팅을 띄워 올렸고요. 양자 암호 컴퓨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제적인 빅테크에서도 이것을 실용화할 수 있을지, 얼마나 시장 가치가 될지, 그리고 언제 실용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망이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난번에 한번 양자 컴퓨팅 떴던 거 기억하세요? 언제 떴었죠? 네, 엔비디아에서 양자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LLM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그날 양자 암호 한번 주목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팔로우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엔비디아에서 뭐 양자 암호 관련된 컨퍼런스나 이런 쪽에서 뭐 하나 발표를 하면 그때 또 주목을 받겠죠. 바닥으로 흐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엔비디아든 돈이 많은 회사니까 어쨌든 뭔가 개발하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발하는 게 그것만 있겠어요?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그 오픈소스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도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오픈클로처럼 어떤 그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일시키기 좋은 시스템, 에이전틱 시스템 같은 것들도 엔비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엔비디아는 뭐 또 해요? 전력망 관련된 일도 하고요. 또 냉각 관련된 일도 하고 광통신 관련된 일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냥 양자암호 관련된 거는 정말 엔비디아에 지금 손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서 그냥 딱 하나. 그게 시장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하신 거죠. 그냥 얘네들은 그냥 테마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물이 빠지니까, 시장에 물이 빠지니까 갯벌에 드러나는 작은 바위 덩어리 하나 같은 것들이 바로 양자암호 코로나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 여기서 굳이 오늘 나타난 테마 중에서 빅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방위산업 전쟁 테마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그 어떤 뉴스가 하나 뜨면 나타났다가 다음날 사라지거나 하면 이틀 뒤에 사라지거나 하는 단기성 테마들일 뿐입니다.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내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음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음반 수출이 급증하고 역대 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컬처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K컬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조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금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죠. 사실 선진국 중에서 계속 성장하는, 문화적 파워가 성장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섹터이든지 국제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든가라는 섹터를 보유한 나라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몇 안 되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가 과연 그렇게 폭발적인 세계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섹터, 산업 섹터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은 없습니다. 자동차, 일본이 예전에 석권했었죠. 전자도 석권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한때는 세계에 떵떵거리는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냥 홋카이도에다 작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테스트 팹 정도 하나 만들어서 반도체 시장에 어떻게 좀 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의 나라인 거예요. 한마디로 반도체도 신고가고 K컬처도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K푸드도 신고가고요. 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정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걱정을 하죠. 늘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곧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지금의 파워가 계속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파워가 계속이 되게 되면 그게 약간 그 피로감이 듭니다. 항상. 뭐 예전에 J-팝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한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데, 몇몇 나라들에서는 지금 K-팝이 사실 약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제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시장들에서 이제 자국의 노래들이 조금
자국의 팝, 티팝 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되면 한류를 밀어내는. 근데 한류를 밀어낸다라고 말하기에는요, 그 시장 자체가, 예를 들면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엔터테인먼트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케이팝이 감소하고 있느냐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음원 쪽은 SM이나 판타지오나, 그죠? 네. NHN벅스나 이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뭐 JYP도 마찬가지 들어가겠죠. 하이브, 예, 일단 우리나라에 4개 정도가 제일 큰 회사들인데 그런 쪽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약간 실적에 그 저기에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시장을 크게 밀어올리는 수준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성장세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KBT 수출 증가세 계속되고 있죠. 유럽하고 미국향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중국의 한국 K 코스메틱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더 이상 커질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한국하고 중국이 아무리 저기가 좋아져도, 사이가 좋아져도 중국의 자체 브랜드가 이미 너무 많이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죠? 예.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진다고 현대자동차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까요? 아예 안 올라갑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 내 뭐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중국의 브랜드 파워가 너무 세졌어요. 이제 한국은 수세에 몰려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혹은 미국 시장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중국 시장 먹겠다고 들어가는 건 이제 좀 시간이 늦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KBT의 수출 증가세는 계속해서 좀 누리면서 그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해주셔야 되지만, APR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형태의 모델들이 과연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KBT는 계속 굴려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기는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예전에 중국 시장을 개척할 때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 시장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자체 브랜드가 너무 많이 자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향후에 몇 년 후에, 5년 후, 10년 후에 반도체 시장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은 그래요. KBT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 시장을 더 이상은 이제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전쟁은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이 교착되고 방산 수출은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겠죠. 계속 증가할 겁니다. 중동 시장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을 필요로 할 거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카타르나 아니면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필요 없을까요? 예. 그 공급선으로서의 우리나라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기술 제휴선으로서의 한국이 매우 절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얼마 전에는 터키에서 우리나라 거를 베껴다가 기술을 가져다가 개발한 알타이라는 전차가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근데 걔네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세계 시장에서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광산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드론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국내 꼬라지를 보면 또 이게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지금 뭐 전투기도 개발한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자주포도 베껴가고, 그 다음에 전차도 베껴가고, 그렇게 다 해서 만들긴 했는데 시장성이 그렇게 저기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방사는 어쨌든 간에 경쟁자 없는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을 투자로 바꿔서 조금 더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는 시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이 회사는 이름을 바꿨는데 아직 종목명은 안 바뀌었죠. 하나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여기까지가 한국의 4대 방산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껴준다면 HD 현대중공업 정도가 더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네 회사가 지금 방사능 전쟁에서 수주액이 지금 120조가 넘었다고 해요. 네, 전체적으로 120조면 매출이 얼마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회사들이 남은 그 수주액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1년에 120조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방사는 어쨌든 간에 제가 전력망 전선과 함께 앞으로 성장세, 지금도 많이 성장했지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몇몇 저기들 중에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뭐 DYC나 퍼스텍이나 센서비 같은 그런 그 아래쪽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실은 공급망을 구성하는 이 업체들이 성장을 잘 해줘야 결국은 우리나라의 4대 방산 업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5월 19일 주요 테마 대폭락의 날에 뭐 대폭락이라고 할 건 없죠. 244포인트 떨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블랙 뭐 튜즈데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요즘 244포인트 정도 떨어져 가지고는 글쎄요, 이거를 되게 어마어마한 대폭락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0포인트 정도만 3% 정도 되죠. 네, 대략 3%가 조금 넘는데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졌죠. 그거보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금 장이 다 파란색으로 변해는 파랗게 질린 장이 되었고 그 덕분에 작은 군소 테마들이 물 빠진 날의 암초처럼 그렇게 저기를 드러냈다. 머리를 드러냈다. 그게 바로 코로나, 그 다음에 양자암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화장품은 그래도 그나마 실적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괜찮긴 하지만 아직 너무 멀어요. 얘는. 그죠? 그리고 그냥 뉴스 하나에 촉발되었을 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백신 진단이 뜬 건 언제냐 하면 예전에 유람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유행했을 때, 그리고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한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한 지가요, 제법 됐어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도 그냥 왔다가 가는 테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양자암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양자암호 한다는 회사들이요, 제대로 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양자암호는 그냥 말만 좋아요. 초전도체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말 세계 뭐죠?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 제일 뻥인 섹터라고 치면 양자암호하고 저는 초전도체를 꼽을 것 같아요. 뻥이 셉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정도 더 얹으라고 하면 저는 아마 광통신을 꼽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고 많이 떨어졌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걔네들이 실제로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능력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뻥과 두 개의 순간적인 단기 테마와 그리고 하나의 장기 테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5월 19일 주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